자, 이번에는 객관과 날씨에서 포화 수증기와 습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슬점 온도와 구름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면 여기는 또 됩니다. 자,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러라고 얘기했죠? 네, 수증기 때문에 그래요. 수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이 요 수증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수증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요 곡선은 바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포화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포화는 뭐예요? 아주 가득 찬 상태. 아주 꽉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자, 여기 수조에 여기 수조를 덮어놓고 여기에 물을 넣은 다음에 증발을 시켰는데 아직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더 이상 증발하지 않고 증발을 안 하고 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수조 안에 수증기가 꽉 차서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거예요. 증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수조 안은 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식의 실험으로 각각 온도별로 온도를 변화시키고 각각의 온도에 따라서 얼만큼 수증기가 있는지 여기다 꽉 찬 상태 이만큼, 꽉 찬 상태 요만큼 온도를 올라갈 때마다 이 온도를 높이니까 이 안에 증발이 또 일어나고 또 온도를 높이니까 또 증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증기를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지 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양을 이렇게 해놓고는 곡선을 이렇게 이긴 거예요. 이 점들을 이렇게 점을 이어서 이 점은 항상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점 위는 항상 포화 상태다. 그러면 포화 상태는 한 방울만 더 많으면 뭐가 돼요? 여기서는 다시 물로 되는 거예요. 다시 물로 돼. 그런데 조금이라도 온도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만 되면 여기서는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물이 되니까 과포화. 여기는 불포화가 돼요. 그래서 과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포화는 꽉 찬 상태. 얘는 꽉 차서 넘치는 상태.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물방울이 생겨요. 물방울이 생깁니다. 이쪽으로 오면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면 바깥에 물방울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게. 자, 이쪽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부족한 상태. 증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증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증기로 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습도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우리 방 안에, 우리는 공기도 들어있고요. 플러스 수증기도 있어요. 항상. 자,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여기 수라고 쓴 거는 여기는 수증기가 들어간 상태. 수증기 자리에 수증기가 찬 상태. 이렇게 말해.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공기예요. 그래서 공기 중 안에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온도에 따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변하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할게요. 자, 지금 먼저. 자, 공기가 여기 보니까 어때요? 수증기 자리가 더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는 증발이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나니까 얘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어때요? 꽉 찼죠? 수증기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얘는 증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꽉 찼으니까 얘를 포화 상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딱 보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 공기 자리에 수증기 자리는 꽉 찼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공기에다가 탁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때 수증기가 아니라 얘가 작은 물방울로 변해요. 작은 물방울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물방울로 변한 요거를 과포화 상태.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온도를 올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선생님 여기 요렇게 돼요. 온도를 올려주면 이렇게 해서 자리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가 얘는 여기로 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다시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리가 더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포화 수증기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 개념을 선생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도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에 될 것을 또다시 한번 선생님이 반복을 한 거예요. 자, 공기가 들어갔고 수증기가 꽉 찼어요. 그러면 얘는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죠. 자, 그리고 여기는 수증기가 더 들어가야 되죠. 얘는 불포화 상태죠. 자, 여기에는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쵸? 자, 얘도 불포화예요. 자, 여기도 여기는 꽉 찼네요. 여기는 포화입니다. 자, 여기도 수증기가 이제 여기도 여기 불포화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증기가 많으면 어때요? 좀 요즘같이 이렇게 장마철이 들어오면 수증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습하거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습하다라는 말을 의미할 수 있냐면 여기 전체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몇 개나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5 몇 개예요? 20개 자리, 20개 좌석수에 20개 자리, 좌석수라고 하지 말고 20개 자리라고 할게요. 수증기가 들어갈 20개 자리에 수증기가 20개 찼어요. 20개가 수증기가 있어요. 거기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남아요? 100%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근데 여긴 몇 개 있어요? 수증기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 자리에 몇 개 찬 거예요? 9개, 10개 찼네요. 10개. 그쵸? 자, 10개 자리. 16개 자리에 16개 자리에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0%%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4로 되고 얘가 4가 되는 게 아니지. 16분의 2로 나눠야지. 8분의 5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8분의 5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려면 48 얼마 나올까? 60 48 62. 얼마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불포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사리가 9개 자리가 있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자, 여기 몇 개 자리야? 26자리에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죠. 9개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해서 수증기 자리에
수증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가를 우리는 습도라고 그래요. 습도. 상대 습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에서 이제 선생님이 뒤에 가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증기 자리 전체분의 현재 수증기량이에요. 자, 그래서 요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요거를 그래프를 보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먼저 그래프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가 포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개수로 난 모형입니다. 자, 모형인데 실제로는 포화 상태가 자, 요렇게 이 포화 곡선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래서 여러분이 보면 돼요. 자, 봅시다.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얘가 얼마큼 여기 안에 있으면 얘가 그 온도에서 요게 바로 뭐냐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에요. 언제에서? 그 온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포화 상태라는 거 얘기했죠?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쪽은 무조건 다 가포화야. 여긴 다 가포화, 여긴 다 뭐야? 불포화. 여긴 다 불포화. 그리고 여기가 포화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과포화 상태가 어디라면 여기는 나가 되고요. 포화 상태는 어디 지점? 여기 있으니까 다가 돼요. 그리고 불포화 상태는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 가, 라 이렇게 돼요. 자, 가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하고 있어요. 여기 가를. 자, 가를 포화 상태로 하려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를 여기로 보내야 돼요. 요렇게 보내야 돼요. 요 방향으로. 요렇게. 그러면 뭘 해주면 돼?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뭘 낮춘다? 온도를 낮춘다. 그쵸? 그 중에서 온도를 낮추면 이 방향으로 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포화를 낮추면 여기에 뭘 공급하면 되느냐? 수증기를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수증기를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뭐 증발시킬 건 한데 이거는 꼭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에서 좀 벗어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바로 요렇게 가능하다. 포화 상태로 만든 거는 예를 들어서 어때요? 집을 갖다가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가습기를 틀어 놓는다라든가. 맞아요. 가습기 틀어 놓으면 되겠다. 가습기. 자, 가습기를 틀어서 포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요 가습기를 튼다.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온도를 낮춘다. 그 다음에 빨래를 널고 가습기를 켠다. 이러면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아침에 이슬이 생기는 현상을 설명해 볼까 하고 나왔어요. 아침에 이슬은 바로 뭐냐면 아침은 낮보다 어때요? 온도가 내려가죠. 근데 이거예요. 자, 라가 있는데 이게 라가 낮이에요. 자, 낮에는 불포화 상태로 있는데 밤이 돼서 아침이 되니까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자,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여기쯤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물방울이 생긴 거예요. 이 물방울이 바로 뭐냐? 이슬인 거예요. 그래서 낮의 온도보다 아침의 온도가 낮아져서 이거를 이슬점이라고 그래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수증기량 수증기량 곡선을 우리는 여기를 이슬점 온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물방울이 여기서부터 맺히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슬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아져서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불포화에서 포화로 가고 포화에서 다시 과포화로 오니까 물방울이 생긴 거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빨래가 잘 마르는 지점과 잘 마르지 않은 지점 어디일까요? 자, 불포화는 빨래가 마르겠죠. 그래서 빨래가 잘 마르는 지점은 가, 라, 마. 근데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곳은 당연히 이 나와 다겠죠. 잘 마르지 않는 곳은 나와 다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볼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온과 포화 수준 계량의 관계는 어때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오를수록 포화 수준 계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좌석수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자, 영화관이 있으면 자, 영화관이 50석 좌석이 있는가 하면 영화관이 100석 좌석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누가 더 좌석수가 많아요? 여기 이쪽이 더 많죠? 당연히 이쪽이 많죠. 그러면 사람을 더 많아요? 사람이 수증기라도 한다면 사람이 여기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50명이 여기 54명이 앉았다가 영화관이 망했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래. 그럼 몇 명이 나와야 돼요? 4명은 자리가 없죠. 그러면 이 자리가 없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이슬이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온 2번 동그라미 2번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기온 25도씨 수증기량 14.7g kg일 때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했어요. 기온 25도씨를 찾아볼게요. 기온 25도씨 때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수증기량 옆에서 찾아야 돼요. 얼마래? 14.7이래. 자, 14.7 여기 있죠. 자, 14.7을 여기다가 요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자, 25도씨의 수증기량이 요만큼 있대요. 요만큼. 지금 현재 14.7g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자, 요거를 다시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이만큼 14.7g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7g이 요렇게 14.7g이 여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인 거죠. 자, 곡선으로부터 쭉 내려오니까 몇 도예요? 몇 도예요? 21도씨예요. 그래서 이슬이 생기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서 밑으로 온도까지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슬점 온도는 21도씨예요. 자, 여기서부터 물방울이 생겨요. 바로 요 지점에 물방울이 생긴다는 걸 절대 이 곡선 위에서부터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 알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어디쯤 할까? 10.6g일 때 이슬점 온도는 바로 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6도씨가 되는 거죠. 자, 2.6일 때는 몇 도씨가 이슬점 온도가 되는 거예요? 10도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여기서 27.2는 몇 도가 이슬점 온도가 되는 거예요? 30도씨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차이가 있는 거,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도씨에서 수증기량이 7.6일 때예요. 수증기량이 7.6이에요. 자, 그러면 7.6으로 가면 돼요. 요거 7.6이구나, 이게. 미안. 자, 7.6입니다. 7.6. 자, 7.6은 아까 몇 도씨라고 했어요? 이슬점 온도가? 10도씨예요. 자, 요렇게 찾는 법을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하세요. 자, 이제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 자, 우리가 C 지점을 봅시다. C. 자, C 지점을 보면 C 지점에서
선생님아 뭘 공부하냐면 문제를 낼게요. C 지점에서의 이슬점 온도를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슬점 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를 가야 돼. 여기. 자, 수증기량이 여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몇 도씨예요? 15도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D 지점도 볼까요? D 지점. 자, D 지점의 이슬점 온도는 몇 도씨가 되느냐? 똑같아요. D 지점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얘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잖아?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도 얘도 15도씨예요. 그래서 C와 D는 이슬점 온도가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C하고 D에서 C에서의 습도를 구해볼게요. C에서의 습도. 자, C에서의 습도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C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은 그 온도에서의 최대, 여기 분홍색으로 할게요. 그 온도에서의 최대 좌석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5도씨에서의 좌석수를 봐야 돼. 수증기의 좌석수는 이렇게 세로로 올라갑니다. C 지점에서. 그러면 얼마래? 20이래죠. 20. 그러면 얘는 20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20짜리가. 자, 그런데 지금 얼만큼 있대요? 얼만큼? 10만큼 있대요. 10. 자, 10만큼 있대요. 10만큼 있어. 자, 그럼 얼마예요? 똥똥. 곱하기 100이다. 그치? 자,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50이니까 몇 퍼센트 돼요? 습도가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D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D를 보면 D에서의 습도예요. 자, D에서의 습도는 D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D는 최대 좌석수가 어디쯤 됐어요? 대충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자, 이쯤 되니까 하나는 얼마 정도 될까? 한 27 정도 될 것 같아요. 27. 자, 27g 정도가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27 좌석수가 되는 거예요. 27짜리.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가 얼만큼 있어요? 10g 있대잖아. 그러니까 10이에요. 10g. 그래서 곱하기 100. 얘가.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7분의 10은 자, 선생님이 얼른 계산기 눌러가지고 해볼게요. 10 나누기 27 곱하기 100은 자, 얼마 나오냐? 37, 약 37%가 돼요. 자, 얘는 50%, 얘는 37%예요. 자, 이 얘기는 뭐느냐? 수증기 양이 둘이 같죠? 이 둘은 같은 양의 수증기량을 갖고 있어요. 자, 같은 양의 수증기량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온도가 하나는 높다. 하나는 낮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증기 자리가 많다. 얘는 수증기 자리가 적다. 높은 것보다 얘가 더 많잖아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분모가 얘는 27이고 얘는 20이에요. 자, 같은 수증기가 있는데 한쪽은 분모가 작고 한쪽은 분모가 크니 그쵸? 당연히 어느 쪽이 습도가 낮아요. 얘가 낮아지고 얘는 높아진다.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진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기온과 온도라고 해도 돼요. 습도 관계를 공부하고 습도 구하기도 공부를 반드시 해 주셔요.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슬점과 포화 수증기량 마지막 워크북 13쪽을 펴주세요. 자, 여기에서 딱 보면은 자, 우리가 요 기온을 아까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그림이. 자, 왜 중요하냐? 이 그림 왜 중요하냐? 자, 이 그림이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의 그 선들을 이해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오전, 오후, 그렇죠? 다음 날 이거는 새벽이에요. 여기는 새벽. 자, 그러면 자, 오전은 보통 온도가 어때요? 낮죠? 자, 온도가 이렇게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무슨 색이에요? 자, 기온이 낮았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기온이 낮았다가 이걸로 갈게요. 기온이 낮았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올라가죠. 자, 아까 선생님이 뭘 얘기했었어요, 아까?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낮아진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가 봐요. 습도는 낮아졌죠.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이슬점 때문에 그래요. 요 이슬점. 이슬점은 거의 일정해요. 지금 이슬점이 일정해요. 이유는 뭐예요? 이슬점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자, 기온은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그렇지.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습도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기온 때문에 변해요. 습도는 기온 때문에 변해요. 그래서 기온 때문에 변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슬점 온도 일정하다는 얘기는 것은 수증기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날씨가 하루아침에 막 변할 때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 거의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바닷가 근처에 있으면 좀 습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또 육지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항상 늘 건조함이 있다가 장마철이 돼서 약간 그 날씨에 의해서 약간 수증기량의 변동이 있지만 하루 동안의 날씨가 맑은 날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수증기량이 대체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한데 기온이 변하니까 습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딱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래프를 해석하여 A와 B에서의 습도를 구하자. 그래서 한번 A 습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습도를 구하려면 언제 첫부터 뭐부터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A. 세로축으로 올려서 그 현재 온도의 자릿수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자릿수가 얼마예요? 맞아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얘가 17.3.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런데 A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얘가. A는 지금 현재 여기 이슬점으로 온다고 아니라 어때야 돼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11.3g이래요. 곱하기 얼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0이에요. 자, 이 계산은 선생님이 또 계산기로 두들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3.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좋은 숫자로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얼마냐? 네, 65.3%예요. 약. 이렇게 나옵니다. 자, B 한번 해볼게요. 다시 B. 자, B 어떻게 된다고? 25도씨에서 쭉쭉쭉쭉쭉쭉쭉 올려야 돼. 여기 최대 자속수가 얼마야? 오케이, 23입니다. 23이에요. 자, 초록색으로 갈게요. 자, 초록색. 쭉쭉쭉. 초록색은 어디? B. 쭉쭉쭉 어디로 갈 뻔했어, 선생님. 그치? 자, 얼마래요? 17.3g이래요. 자, 곱하기 100. 자, 이것도 계산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 17.3 나누기 23. 그리고 뭘 곱해야 돼? 100은, 네, 75.2.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선생님 잘못 썼다. 75.2%. 이것도 약이에요. 이렇게 쓰는 건 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는 건 약.
자, 그래서 이렇게 푼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자, 1번 A의 이슬점 온도는 A의 이슬점 온도는 어디예요? 여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거꾸로 내려온다 그랬지. 몇 도씨? 13도씨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B의 이슬점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B. 자, B는 어떻게 됐어요? B. 자, B도 이렇게 내려가서 쭉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도예요? 20도씨. 자, 선생님의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이거를 연습합니다. 자, 워크북 14쪽이에요. 자, 온도가 15도씨이고 6.4g의 수증기를 포함한 얘는 자, 여기 문제는 자, 온도가 15도씨고 6.4g의 수증기를 포함한 부피가 이른 공기덩어리가 상대 습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만 구하시면 돼요. 자, 6.4g이래요. 자, 6.4g이니까 어디죠? 온도 15도씨를 볼게요. 자, 온도 15도씨니까 여기가 6.8이면 이거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잘못 냈네. 어떡하니? 6.4가 아니라 6.8인데 선생님 6.4라고 그랬다. 자, 뭐 그래도 상관은 없다. 자, 6.4예요. 여기 6.4. 자, 6.4g입니다. 자, 그랬을 때 6.4g이 15도씨에서 6.4g이니까 쭝쭝쭝쭝쭝 올라가면은 얼마라고? 12.8이고 그 12.8에 6.4니까 6.4예요. 그래서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서는 이수점 온도 안 물어볼게요. 자, 그럼 얼마 나와? 딱 봐도 이거는 2분의 1이지.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50%가 됩니다. 됐죠? 자, 온도가 25도씨래요. 25도씨인데 온도가 25도씨이고 6.4래. 똑같이. 여기네. 자, 6.4래.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올려야 되지? 얼마? 23.1g에 현재 얼마로? 6.4g이래. 그러면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 또 계산할게. 자, 6.4 나누기 23.1 곱하기 100은 27.7 이것도 약 이렇게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습도가 떨어진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구름 생성 과정 모형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구름이 어떻게 생기고 비가 어떻게 내리냐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렇게 해서 구름이 생겨났다.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요거 했을 거예요. 자, 여기 안에 이렇게 안개를 향을 딱 해놓고 뻥 터트리면 어떻게 됐죠? 뿌옇게 됐었죠. 우리 일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페트병을 들고 꽉 하고 눌렀을 때 이렇게 뿌옇게 변했다가 팍 터지면 다시 맑아지는 거였어요. 자, 그 실험이 바로 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페트병에 이제 액정 온도계를 주고 온도 변화를 봤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구름이 생성되는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이 기압장치예요. 이렇게 갖고 온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뻥 떨어뜨려서 온도를 내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순서 없이 이렇게 붙여져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할지 선생님하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인데 자, 먼저 페트병에 향을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페트병에 얘를 꽉 누른다. 또는 이런 것들. 선생님은 누르는 게 더 잘 돼서 누르는 실험을 했는데 꽉 누른다. 또는 뭐냐면 공기를
더 집어넣는다. 이를 공기를 집어넣는다. 콱콱콱콱콱콱 이렇게 해서 공기를 집어넣는다. 자, 이거 교과서 몇 쪽을 보냐면 65쪽에 나오면 선생님은 뭐 결과를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 결과를 줘요. 공기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는 페트병 안이 맑아집니다. 자, 페트병 안이 맑아져요. 자, 그래서 이게 왜 맑아지는가 이렇게 또 봐야 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맑아지면서 여기 온도, 여기 안에 온도계 온도가 상승하는 게 보였어요. 상승한다, 올라간다 이래야지.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있다가 세 번째 빵 하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페트병 안이 뿌옇게 되고 온도가 내려갔어요. 자, 이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자, 꽉 누른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자, 여기에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공기가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압력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압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온도가 올라갔어요. 이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근데 온도 변화가 있으려면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열이 개입이 돼야 돼요. 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열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열이 개입이 없었어요. 온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열의 공급은 없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기가 압력이 됐잖아요. 자, 압력이 된다는 얘기는 공기의 충돌 횟수가, 공기끼리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한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충돌하니까 거기에서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맑아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바로 요 관계. 자, 그런데 뚜껑을 팍 열었어요. 자, 뚜껑을 팍 열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얘들아? 뭐가 됐어요? 공기 입자가 나가버렸죠. 아웃, 바깥으로 아웃 됐어요. 나갔어. 그랬던 얘기는 뭐예요? 부피가 팽창한 거예요. 부피가 팽창한 거죠. 자, 부피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여기다 내가 다시 쓸게요. 자, 공기 입자가 나가버리니까 공기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멀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멀어졌다는 얘기는 공기 입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에너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에너지를 결국 방출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서 이슬점 온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어디 안에? 페트병 안에 있던 선생님이 페트병 안에 있던 페트병 안에 있던 뭐가?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뿌옇게 보인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의 공급 없이 부피가 팽창했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열 공급 없이 열 팽창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름이 생성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한번 그래서 우리가 구름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는 태양이 들어오는 자, 태양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 공급은 일정하니까 더 이상의 공급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자, 파란색으로 그래서 얘가 공기가 이제 올라가요. 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입자가 어떻게 되죠? 공기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이게 결국은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가 팽창. 자, 그래서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뭐가 되느냐? 자기가 일을 해서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잃어서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온 하강. 기온을 하강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이슬점 온도에 도달해서 구름이 똥똥똥똥똥똥. 그래서 이 구름은 결국은 뭐냐면 작은 물방울이 구름이에요. 구름이. 그래서 구름 생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이 생성하는 원리는 구름이 생성하는 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구름이 생성한다는 얘기는 구름이 생성은 어떤 거냐면 조건이 상승해야 돼요. 공기,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해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승하는 조건들이 어떤 거예요? 그냥 지표면에서 가열돼서 지표면 가열. 자, 볼게요. 지표면 가열. 지표면에서 가열되어서 상승. 지표면이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산 기슭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갈 때. 이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구름이 생성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럼 비는 또 언제 오느냐? 눈하고. 자, 이거는 두 가지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여기는 병합설. 자, 워크북 16쪽입니다. 그림 이쁜 걸로 갖고 온 것 뿐이에요. 여기 아래 요런 그림 있죠? 자, 여기는 빙정설이에요. 얘는 열대지방에서 보통 더운 지방에서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우리처럼 온대지방에서 오는 경우예요. 이거는 뭐냐면 물방울이 모여서 작은 물방울에 큰 물방울이 모여서 여기는 모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합쳐서 처음부터 물방울이 합쳐서 그래서 병합설이에요. 자, 빙정설은 이 안에 뭐가 있다고? 빙정이 있다고. 빙정.
그 빙정에 물방울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 안에. 그래서 얘네들이 좀 모여서 무거우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여기가 0도씨 이하면 눈, 이상이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다. 우리나라의 비는 요거다. 그런데 실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또 발전되고 있어요. 계속 연구 중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자, 워크북 17조. 자, 구름이 생성되는 거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기압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5번. 자,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열한 것은 자, 어떻게 된다고? 자, 팽창하고 기온이 내려가서 이슬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떨어지는 거다. 이게 되는 거죠. 구름이 생성되는 거다. 요거 가정. 자, 우리나라와 중위도쯤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을 옳게 한 것은 해서 병합설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공부한 거 병합설. 자, 대기가 수증기로 포화되면 비가 내린다. 이 기온이 이슬점보다 낮아지면 비가 내린다. 구름 속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그대로 떨어지면 비가 된다. 얼음 알갱이가 성장하여 떨어지면 눈이 되고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된다. 바로 이거 4번이 되는 거죠. 크고 작은 비가 모이는 거는 선생님 미쳤구나. 여기 병합설이라고 했겠다. 자, 여기 뭐라고? 빙정설. 얘가 빙정설. 자, 여기는 병합설. 선생님 벌써 있잖아. 지쳐간다. 1시간 동안 떠들고 있다 지금. 자, 저위도 지역의 강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저위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병합설. 그럼 병합설 몇 번이야 얘들아? 네, 지쳤습니다 선생님이. 네. 자, 물방울이 합쳐진 거 찾아주세요. 네, 구름 속 물방울들이 자,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 아니면 물방울이 어디 있어? 4번 얘죠? 자, 그림은 공기 덩어리의 상승과 구름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C로 갈수록 공기 덩어리의 부피는 팽창, 맞지? 자, A로 C로 가서 기온이 낮아져야 되지. 가에서 높이 공기 덩어리는 포화 상태가 맞죠? 나에서 구름이 생성해요. 여기서부터 생성이 되는 거 맞죠? 공기 덩어리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나의 높이는 낮아진다. A에서 C로 갈수록 부피는 팽창하다. 맞고. A에서 B, C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 맞고. 가 높이는 공기 덩어리는 가 높이 여기는 아니지 참. 여기는 아니다. 그치? 가는 이미 아직까지도 여기서 포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나에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지. 공기 덩어리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 높이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선생님 또 틀릴 뻔했다. 깜짝이야. 자, 그림은 구름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예요. 자, 하나만 봅시다. 자, 여기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압력이 상승하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올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상대 습도 이때 상대 습도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는 어떻게 된다죠? 하강이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상승 하강 3번이네. 아닌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펌프로 공기를 압축시켰을 때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틀리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뭐냐? 자,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